운동 끝나고 탄수화물 먹으라는 영상을 봤다고 하셨는데 이건 아마 근성장이 주 목적일 때 얘기예요. 다이어트 할 때는 운동 끝나고 안 먹는 게 더 낫고요. 근성장이 목적이라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김겸 리더님은 저탄건지를 해오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초가공식품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던 적은 없으신지요? 전 먹었죠 당연히. 초가공식품이나 탄수화물 먹은 적이 있죠 당연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감량기랑 유지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보통 고기 양은 500g을 두세 끼에 나눠 먹으라고 하는데 저탄건지 할 때 고기를 매일 500g 먹는 것을 선호하시나요? 매일 500g이면 일주일에 3.5kg인데 너무 많은 양이 아닌지요? 하루 고기 양은 도시락 2개 기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500g이면은 근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양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구한테는 500g이 엄청 적은 양일 수 있고 누구한테는 500g이 엄청 많은 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의 성별, 나이, 키, 체중, 대사 속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할 텐데 저는 500g이면 이제 남녀 중간에 딱 평균인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이제 한 끼에 150에서 200g 드셔도 충분한 경우가 있고요. 남성분들은 한 500g 정도 드셨을 때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이제 하루에 한 끼 한 300g 정도? 그 정도 먹으면 탄수를 확 줄여도 잘 버틸 수 있고 에너지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사실 도시락 2개로 저는 딱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자분들은 여기에 좀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확실히 그 사이즈가 크니까 남자들이 대사량도 많고 필요한 음식의 양도 더 많겠죠. 질문자분이 아마 여성분일 확률이 높아요. 저희 대부분이 여성분이니까. 고기를 한 끼에 150에서 250g 사이로 설정해서 드셔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탄단지는 처음에 2대 3대 5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고 꼭 고기만 몇 끼니 먹을 필요 없어요. 생선도 좋고 아니면 다른 계란이나 이런 걸로 최대한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만 너무 많이 먹으면 제일 중요한 게 질려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인데 그렇게 하나만 먹으면 너무 질립니다. 그래서 뭐 장치료 목적이나 아니면 다이어트 좀 가속화하려고 카니보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카니보어 하면은 정석 카니보어에서는 소고기랑 양고기밖에 못 먹죠. 계란이랑. 그러면은 일반식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은 질릴 수밖에 없어요. 단기에 빡 뺄 거 아니면은 최대한 다양하게 라이프 스타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체중 5에서 7kg 감량할 때 단기간에 빼고 유지하는 걸 선호하나요? 그러면 요요가 쉽게 오기 때문에 6에서 12개월 동안 천천히 감량하는 걸 더 선호하시나요? 어느 방법이 더 건강한가요? 저는 사실 이 감량 속도를 기준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어떻게 먹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이 먹어도 누구는 엄청 빨리 빠지고 누구는 천천히 빠집니다. 개인의 대사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빨리 빠진다고 해서 막 건강하지 않은 다이어트는 아니에요. 이게 원래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내장 지방이 되게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막 일주일에 3kg씩 빠지는 분도 있어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빼기도 많이 해봤고 근데 그렇게 안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빨리 빠지면 좋죠. 좋은 음식 먹고 빨리 빠지면 좋은 거고 그렇게 빨리 빼는 방식이 음식의 양을 극단적으로 줄여버린다든지 해서 빼면은 당연히 불건강하겠죠. 건강하게 먹었고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빨리 빠진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빨리 뺀다고 무조건 요요가 쉽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요요가 오는 거는 이제 다이어트 이후에 식습관이 너무 많이 다시 망가지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과정에서 기초 대사량이 너무 많이 떨어졌거나 그런 두 케이스의 요요가 많이 오는데 건강한 음식 건강하게 먹으면은 그런 두 케이스에 둘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이후에 식습관이 망가지는 거는 개인의 절제 능력에 따른 거죠, 사실. 어떤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했는지보다는 다이어트 이후에 내가 얼마나 그 절제를 그나마 잘 유지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감량 속도에 따라서 그걸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늦은 시간에 운동하고 단백질 쉐이크 먹고 공복 11시간에서 12시간 유지하기 vs 그냥 수분 섭취 후 공복 16시간이 좋을까요? 운동 이후에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다고 해서 뭔가 근육이 더 잘 붙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면은 더더욱이 운동 이후에는 공복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운동을 해서 지방이 잘 분해되는 상태로 몸을 이제 모드를 바꿔놨는데 여기서 단백질 쉐이크 먹으면은 다시 지방 분해가 억제되는 상태로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바에는 그냥 계속 공복 유지하면서 지방 잘 타게 냅두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저는. 다이어트 할 때는. 근데 이제 목적이 근성장이다. 그러면 오히려 아까 다이어트는 내가 포기하고 근육 성장에 훨씬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운동 후에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오히려 인슐린을 더 많이 자극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래서 이거는 목적을 확실히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할 때 무조건 근손실이 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근육 지키면서 다이어트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운동을 고강도로 잘 할 때의 이야기고, 운동을 제대로 안 하면서 식사량 많이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면은 근손실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권하는 저탄수 다이어트와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면서 근육 대신 지방이 잘 쓰일 수 있게 이 지방 분해 모드를 잘 유지하면은 근손실은 거의 안 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평소에 키토 식단과 일반식을 병행하면서 식후 케이크를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정말 먹고 싶은데 스트레스 해소에 오히려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이게 평소에 근데 일반식을 하면 탄수화물을 그렇게 많이 줄이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케이스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키토랑 일반식을 같이 하신다는 그 조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음식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지 않은데 케이크를 일주일에 한두 번 굳이 먹을 필요가 없겠죠? 내가 진짜 일주일 내내 탄수화물 너무 엄청 타이트하게 절제하고 힘들게 참아가면서 다이어트하면 뭐 주에 한 번씩 디저트 먹는 거야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평소에도 일반식 먹으면은 이제 그럴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다른 데서 스트레스 요인을 찾으시고 그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챌린지 하면서 미네랄 검사를 함께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일단 텍스트 먼저 읽어드리면, 미네랄 검사 내용을 흥미롭게 봤었는데 아직 분석하고 개선하는 방법이 서툴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결과지 함께 첨부합니다. 결과지를 보니까 균형대사예요. 그리고 균형대사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균형대사입니다. 이분은 건강하신 분이에요. 균형대사라고 나왔고 인슐린 민감도는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건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지금 이미지까지 띄워드립시다. 보이실까요? 이 이미지 보면은 지금 질문 그 텍스트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높다고 쓰셨는데 보면 인슐린 수치가 증가돼 있다고 나오죠. 이거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신 거예요. 인슐린 민감도가 높은 거면 혈당 관리가 잘 된다는 거고, 인슐린 민감도가 낮은 거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는 혈당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죠. 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균형 대사이기 때문에 여기 질문하신 것처럼 탄단지 비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도 2대 3대 5로 하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거는 인슐린이 항상 높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거는 인슐린의 기능 중에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게 있는데 건강한 사람에 비해 지방 분해가 더 많이 억제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거는. 그렇다는 거는 지방을 에너지로 잘 못 쓴다는 뜻입니다. 내 체지방을 에너지로 잘 써야지 살도 잘 빠지고 기초대사 저하도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뜻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체지방을 못 쓰니 오히려 혈당으로 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혈당에 의존하는 거죠. 지방을 더 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지방을 못 쓰고 혈당 의존적인 사람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니까 탄수화물을 정석 키토제닉처럼 순탄수 20에서 30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순탄수 70 정도로 드시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많이 높은 건가요? 압도적으로 엄청 높고 그런 건 아닌데 높은 편이죠. 저항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럴 때는 추천 영양제에 렙틴 베네핏이라는 영양제가 있는데 저항성이나 식욕 관리에 좋을까요? 그쵸. 이제 렙틴을 더 높여주는 영양제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렙틴 저항성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렙틴이 뭐하는 호르몬인지는 다 아시죠? 저희 콘텐츠에서도 많이 다뤘어요. 렙틴은 우리가 살이 쪘을 때 에너지 소비를 높여요. 그래서 자연히 다시 살이 빠지게 만드는 호르몬이고, 반대로 살이 빠졌을 때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살이 찌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체중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그런 항상성에 직결되는 호르몬이에요. 렙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살이 쪘을 때 식욕을 낮춰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야지 덜 먹으니까 살이 돌아오겠죠, 체중이. 반대로 살이 빠졌을 때 식욕을 높여서 더 먹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체중이 다시 높아져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이 렙틴도 인슐린처럼 저항성이 생깁니다. 왜냐? 인슐린이랑 렙틴은 뇌 시상하부라는 곳에 같은 위치에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인슐린이 렙틴보다 훨씬 더 생명에 직결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인슐린이 시상하부에 더 많이 신호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에는 렙틴이 제대로 신호 전달을 못해요. 인슐린한테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렙틴 저항성도 함께 생길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렙틴을 영양제로 보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저탄고지 다이어트 전에 항상 과자랑 케이크를 밥 또는 후식처럼 먹기도 했었는데 끊으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임금님만의 간식 줄이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저탄고지를 해서 못 끊겠
는 거는 아닐 거라고 봐요. 일반적인 뭐 그냥 닭고야 같은 일반 다이어트 식단을 해도 끊기가 어려우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뭔가 식단을 변형해서 한다기보다는 의지의 차이죠. 사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 가짜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을 구별해낼 줄 아는 훈련, 브로콜리 테스트라고 하죠. 내가 약간 배가 고프거나 입이 심심할 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초장조차 찍지 않은, 그리고 삶지도 않은 생 브로콜리라도 씹어 먹고 싶은 정도의 배고픔인가? 만약 그렇다면 진짜 배고픔, 그렇지 않다 가짜 배고픔. 근데 보통 이제 디저트에 대한 욕구는 대부분이 가짜 배고픔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의지로 끊어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도 있고, 반대로 탄수화물을 너무 급격하게 줄여서 평소에 없던 이런 당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금 더 높여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자분의 케이스는 그렇게 탄수를 너무 많이 줄여서 발생한 것 같진 않아요. 자, 세 번째 질문. 미네랄 검사에서 수은이 높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은이 쌓이는 이유는 대부분 다 생선이에요, 생선. 생선이 참 좋은 식품인데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수은이죠. 모든 생선에는 수은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생선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수은의 양도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멸치가 있다고 쳐볼게요. 멸치는 멸치 몸에 수은이 들어있어요. 근데 고등어가 멸치를 잡아먹죠. 그러면은 고등어의 몸에도 수은이 있는데 멸치에 들어있는 수은까지 고등어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등어에는 이제 멸치께 누적이 되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 고등어보다 좀 큰 애가 참치라고 합시다. 그럼 참치 몸에도 원래 수은이 있는데 걔가 또 고등어를 잡아먹어. 그러면은 참치는 멸치와 고등어에 있는 수은까지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고래라고 합시다. 고래가 참치를 잡아먹으면은 얘는 이제 다 누적되겠죠. 그래서 사이즈가 큰 생선일수록 수은이 많아요. 네. 그래서 생선을 막 이렇게 매일매일 먹는 거가 오메가3 측면이나 뭐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균형 맞추는 거에 있어서는 좋은 방법이지만 생선으로만 식단을 구성하는 거는 수은이 쌓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은을 줄이는 방법 간헐적 단식 잘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독소가 많이 배출되니까. 그리고 생선 섭취량을 조금 줄여보면 그나마 나을 거라고 봅니다. 저탄건지 다이어트 중에 땅콩버터 먹어도 되나요? 좋은 지방이고 혈당 조절에 좋다고 해서요. 땅콩버터가 뭐 나쁜 음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탄건지 할 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당 말고는 없어요. 탄수화물도 소량 먹죠, 우리가. 그래서 저탄건지가 좋은 겁니다. 음식의 제한이 다른 다이어트에 비해 훨씬 덜 해요. 훨씬 여유로워요.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하죠. 탄수화물 극단적으로 줄이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더 힘든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을 수 있는 게 훨씬 많고 대신에 양 조절만 잘하면 되고 당만 줄이면 됩니다. 근데 땅콩버터? 당연히 먹어도 되죠. 먹어도 되죠. 근데 그 안에 당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물론 땅콩버터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상승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 조절이 중요하겠죠. 땅콩버터에 당이 없을지언정 탄수화물 함량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조절이 필수예요.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이 너무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한 통 막 숟가락으로 베스킨라빈스 먹듯이 이렇게 퍼먹으면 안 됩니다. 익힌 야채 먹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떤 야채를 추천하시나요? 그리고 생야채는 안 먹는 게 낫나요? 아니면 생야채가 안 먹는 것보다는 나을까요? 서브웨이, 샐러드 같은 거요. 일단 익힌 야채를 추천하는 이유는 그 채소에는 그 렉틴이나 옥살산이라고 하는 식물성 독소가 다 들어있어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발톱이나 이빨로 맞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식물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대신에 자기 몸과 씨앗, 줄기 이런 데에다가 독소를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자기를 잡아먹었을 때 몸에 이상 반응이 생겨서 자기를 더 이상 잡아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이제 방어 시스템인 거죠. 특히 씨앗에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동물들이 채소를 먹자마자 막 픽 쓰러지고 죽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의식하기 힘들 정도의 염증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이나 뭐 그런 면역 반응들이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한테는 그런 식물성 독소에 대한 방어 체계가 구축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도 다 채소를 먹으면서 진화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제 입에 있는 침, 위산, 그리고 장벽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렉틴을 1차적으로는 방어를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방어선이 좀 무너졌거나 아니면은 그걸 뚫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런 식물성 독소에 좀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생야채 먹고 속이 안 좋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생야채를 안 드시는 게 좋죠.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구분해서 제가 1대1로 컨설팅을 해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서 익힌 야채를 추천해드리는 거고요. 익힌 야채가 그리고 더 맛있습니다. 네, 맛있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식물성 독소의 영향을 안 받는 분들은 그냥 생야채 드시면 돼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샐러드 당연히 좋은 음식이죠.
근데 내가 그런 생야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괜찮다. 드셔도 됩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필라테스 및 러닝 운동 시간이 저녁 늦게라 이때밖에 시간이 안 납니다. 관련 질문 드립니다. 운동하는 날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서 그런지 힘이 좀 부족한 느낌인데 탄수화물을 추가적으로 좀 더 먹어도 되는지 여부, 먹어도 되면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지, 운동 끝나고 탄수화물 먹으라는 영상은 봤지만 너무 늦게 끝나서 음식 먹으면 단식이 안 돼서 그런데 운동 전에 저녁 먹을 때 먹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질문이 운동 전과 운동 후인 거죠. 일단 운동 전에 탄수화물을 먹는 거는 아주 고강도의 웨이트를 할 때가 아니면은 사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이상으로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질문자분의 운동 강도를 제가 모릅니다. 필라테스랑 러닝이라고 하셔서 러닝이면은 글리코겐을 쓰니까 탄수화물을 먹으면 좋긴 하겠지만 강도를 알아야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고강도가 아니면은 사실 안 먹어도 돼요.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필라테스가 힘들긴 하지만 에너지 소비량이나 근육 움직임 양 자체가 많은 운동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버티는 게 더 많지. 그래서 아마 글리코겐이나 체지방 소모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러닝은 좀 다르죠. 러닝은 지방산이랑 글리코겐 둘 다 많이 태우는 운동이라서 먹으면 힘이야 나겠지만 안 먹으면은 지방을 더 잘 태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둘 다 힘이 많이 필요한 운동은 아니라고 봐서 안 먹는 거를 좀 더 추천합니다. 그 질문자분이 다이어트에 집중한다는 전제를 한다면 먹어도 되기는 됩니다만 안 먹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운동할 때 쓰는 에너지는 전날에 먹은 음식에서 오거든요. 내가 지금 운동하기 전에 밥 먹는다고 그걸 바로바로 에너지로 쓰는 것도 아니라 가지고 어차피 전날 거 쓰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막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운동 끝나고 탄수화물 먹으라는 영상을 봤다고 하셨는데 이건 아마 근성장이 주 목적일 때 얘기예요. 다이어트 할 때는 운동 끝나고 안 먹는 게 더 낫고요. 근성장이 목적이라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질문자분은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거니까 저는 안 먹는 게 낫다고 보고요. 그래서 운동 전에 저녁 먹을 때 먹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운동 전에 식사를 하실 거라면 운동 전 몇 시간인지가 중요하겠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할 거면 2시간이면 소화가 다 돼요. 근데 단백질과 지방으로 식사를 할 때는 한 4시간 정도는 지나야 소화가 됩니다. 만약에 소화가 안 된 채로 운동을 시작하면 위장에 음식물이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위장은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로 혈액을 모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의 양은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는 근육에다가 혈액을 보내야 되는데 얘를 위에다 보내느라고 혈액이 근육으로 잘 못 가겠죠. 근데 반대로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근육으로 갈 혈액도 위로 가기 때문에 근육에도 힘이 잘 안 들어갈 거고, 그래서 소화와 운동을 둘 다 놓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밥 먹고 바로 운동을 하면은.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공복 운동하는 게 더 좋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건 또 수면 시간이랑 연관이 있어서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아야 됩니다. 몇 시에 주무시는지 뭐 이런 걸 좀 알면은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정보가 없어서 조금 애매하네요. 자, 두 번째 질문이 키토 도시락으로 2끼만 먹는데 운동을 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양이 부족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도시락에다가 추가적으로 저탄고지 음식이나 단백질을 추가해서 먹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질문자분의 신체 스펙을 알아야 돼요. 남성분이면은 뭐 그렇게 드셔도 충분할 것 같고 근데 그게 있어요. 지금 기초대사량보다 낮을까봐 걱정하시는데 여러분들 기초대사량을 정확히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기초대사량은 대부분 다 인바디에서 나오겠죠. 인바디에서 계산하는 기초대사량은 근육량과 지방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초대사량에 관여하는 거는 갑상선 호르몬과 부신 호르몬 그리고 세포의 대사 능력이에요. 미토콘드리아의 성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미네랄 검사했는데 내가 느린 대사가 나왔다. 그러면 인바디에 나온 기초대사량보다 더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인바디 기초대사량을 기준으로 드시면 안 되고 그거보다 조금 낮게 가정을 해서 먹어야 돼요. 물론 여기는 활동대사량이나 그런 거 다 포함이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내가 도시락 2개만 먹고 너무 부족한 느낌이 들거나 힘들다 그럼 뭐 추가해서 드셔도 됩니다. 고기 같은 거 더 드셔도 돼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본인의 대사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봐야겠죠. 윤겸 리더님은 저탄건지를 해오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초가공식품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던 적은 없으신지요? 전 먹었죠 당연히. 초가공식품이나 탄수화물 먹은 적이 있죠 당연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감량기랑 유지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피자, 치킨, 햄버거 이런 거 몸에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그걸 평생 끊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진짜 몇 명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현대사회가 그걸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다 사회생활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해야 되고 어떻게 이거를 평생 한 번도 안 먹을 수 있겠어요. 저도 주변에 키토 크리에이터들도 많고 인플루언서들도 많은데 다들 우리끼리 밥 먹을 때도 가끔씩 먹을 때 있어요. 물론 당연히 맨날 먹진 않죠. 웬만하면 그냥 다 자연식으로 먹는데 먹을 때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심지어 술도 먹죠. 근데 최대한 그런 요소가 없을 때는 자연식 위주로 건강하게 먹자 위주인 거고, 그리고 감량기 내 다이어트를 해야 될 때는 초과공
加工식품 이런 거 완전히 좀 잘 제한하고 감량기가 아니라 지금 체중에 만족하고 이거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 가끔씩 먹을 수 있는 거죠. 너무 옥죄게 되면은 여러분 욕구가 더 폭발해 버립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과도한 억제와 완전한 쾌락주의 그 중간에서 그 약간의 절제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어요. 너무 힘줘서 오래 못합니다. CF에 나오는 유명 건강 음료에 당이 0g이지만 대체당을 쓰는 추세입니다. 수크랄로스나 에리스리톨을 넣어서 단맛을 냅니다. 수크랄로스는 부작용이 많고 3개월 이상 복용 시 장내 세균이 증가하여 유해균이 증가한다는 거겠죠.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초래하는데 유명 건강 음료에 다 들어있습니다. 일단 쭉 읽을게요. 에리스리톨을 쓰는 유명 음료도 있는데 이 또한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있는데 수크랄로스보다는 안전한가요? 에리스리톨 부작용은 위험하다고 되어 있지 않지만 수크랄로스는 위험하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알룰로스 권해주셨는데 알룰로스도 설사가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탕보다는 대체당인 알룰로스를 먹는 것이 좋다 하셨는데 조청이나 퀄리티 좋은 꿀을 조금씩 요리에 쓰는 것은 어떤가요? 신체에 대체당이 들어오면 다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눌러진 욕구로 계속 당을 찾게 되어 대체당이 아닌 조청이나 퀄리티 좋은 꿀을 조금 섭취하는 게 좋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 챌린지 참여하시는 분, 그 이외의 사람들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적이 전부 다 다르고 개인마다 괜찮다 안 괜찮다의 기준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물론 저 또한 그 중에 한 명이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다 고려를 해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답변 드리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모든 대체당, 그러니까 수크랄로스를 포함한 뭐 아스파탐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화학 대체당까지 다 포함해서 설탕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최악은 설탕이고요. 차악이 이제 화학 대체당이겠죠. 근데 화학 대체당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요. 근데 뭐 여러 연구가 이렇게 성숙한 단계가 아니라서 계속 반론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량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뭐 하루에 제로콜라 한 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물처럼 막 엄청 많이 먹고 그러면은 안 좋죠. 뭐 저도 술 마실 때 제로콜라 한 캔씩 먹을 때 있고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물을 먹죠. 근데 이거를 제가 무조건 괜찮아요 라고 하면은 막 그냥 물처럼 드시는 분들이 나올까봐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 그렇게까지 막 엄청 독국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이것저것 엄격하게 따지지는 않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단맛을 끊기가 진짜 너무 어렵다 싶은 분들은 대체당 정도로 잘 조절하시는 게 더 나아요. 콜라를 먹는 것보다 제로 콜라 먹는 게 낫죠. 이 점을 일단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크랄로스랑 에리스리톨인데 에리스리톨이 문제가 되는 거는 당알콜이 장에 가스가 차요. 장에 가스가 차고 설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안 맞는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좀 직결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알룰로스도 설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설탕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설사가 진짜 1g 먹고 바로 나는 게 아니라 많이 먹었을 때 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양 조절을 좀 잘 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단맛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게 좋은데 그거를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당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 사람들이 설탕을 끊을 수 있게 도와주는 되게 유용한 도구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대체당 대신에 조청이나 꿀을 드시는 게 먹는 게 더 낫지 않냐고 하셨는데 조청, 꿀 이런 것과 대체당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안에 당이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조청이나 꿀이 설탕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결국엔 다 당 덩어리예요. 그리고 쌀밥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다 당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소량을 먹는 거야 괜찮죠. 근데 평소에 우리가 설탕 먹는 것만큼 꿀이나 이런 걸로 채우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 조절이 중요해요. 탄수화물이랑 똑같이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최소한 대체당들은 그게 화학 대체당이거나 에리스리톨 일지언정 혈당을 올리지는 않죠. 직접적으로 올리지는 않죠. 장내 세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간접적으로 올릴 수는 있어도 그 물질 자체에 당이 들어있지는 않으니까 직접적으로 혈당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키토제닉 유튜버잖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키토 크리에이터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키토를 싫어하는 일반 그냥 다이어트 크리에이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판별할 자격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온건파 양쪽에 그 강경파가 있다고 치면은 저는 그 중간에서 양쪽의 의견 다 들어보고 나한테 맞는 걸 고르자 주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순탄수 70g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완전 강경 키토파에서는 저를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그냥 일반적인 탄수화물 많이 먹어라 하는 쪽에서는 또 저를 미친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온건파기 때문에 양쪽에서 욕을 먹는데 근데 그래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양쪽 거 다 들어보고 여러분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대체당도 그 일환이죠. 완전 진짜 엄격한 키토 강경파들은 대체당도 이제 끊으라고 할 텐데 저는 대체당은 설탕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설탕 못 끊는 분들한테는 대체당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